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자료의 구조에 대한 기초를 함께 다져봤습니다. 직접 객체를 자성해서 데이터를 만들기도 했었죠. 현실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외부에서 이렇게 불러와서 분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분석에 활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외부 데이터를 불러올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함수인 read.csv 함수를 이제 사용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를 가지고 좀 활용을 해볼 것입니다. 사실 이 데이터는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를 이제 실습 목적으로 일부 가공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일부 좀 자료의 가감이 좀 있습니다. 실제 통계적 정확성을 이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실습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습 목적으로만 이 파일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습에 들어갈 건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사용할 데이터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좀 확인을 해 볼게요. 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좀 가공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제공한 파일 이름이 dataset.csv입니다. CSV라는 파일은 아시다시피 이제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텍스트 파일이라서 메모장 이런 데서 다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가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CSV 파일 같은 것도 엑셀 프로그램 같은 데서 좀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엑셀 프로그램하고 다른 이제 무슨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엑셀로 열면 이와 비슷하게 열릴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똑같고요. 8개 열이라고 하죠. 18개 열 컬럼이 이렇게 있고요.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정리한 거는 지금 각 개별 거래 물건들에 대한 정보고요. 시군구라는 제 필드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이어, 먼스, 세일즈 10K, FLR, completed, 그리고 STADDR이라고 있습니다. 시군구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행정구역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담긴 거예요. 서울특별시, 예를 들면 뭐 자치구, 그리고 행정동,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한데 묶여 있는 문자 값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거래된 아파트의 그 전용 면적, 그거를 제곱미터 단위로 나타낸 값이고요. 그다음에 요 이어는 거래가 이루어진 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0이라고 하면 요 해당 물건은 2020년도에 거래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month는 거래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20년 12월에 거래가 완료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세일즈 10K는 요거 10K는 이제 만임 1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값을 이제 거래된 가격을 이제 만원 단위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82,000원이 아니고 8억 2천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거는 71억에 거래됐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FLR은 플로어, 층수. 그 다음에 여기 completed는 이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 단지의 준공 연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준공된 아파트 단지의 물건인 거고요. STADDR은 이 아파트가 위치한 주소인데 도로명 주소로 이제 표기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 개수는 지금 23만 3천여 개가 돼요. 상당히 많아요, 지금. 5년치 자료를 이제 한 번에 다 모아놓은 거고요. 행의 개수는 23만 개 정도 되고, 열의 개수는 8개 정도 되는 거. 그리고 observation, 그러니까 실제 레코드, 관측된 대상도 23만 개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RStudi오에서 화면을 보면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가 준비한 데이터를 R로 불러오는 것이죠. 근데 데이터를 불러오려면 특히 이제 CSV 파일은 요 read.csv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함수의 이 괄호 안에 이렇게 따옴표를 쓰고 우리가 불러오려고 하는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의 전체 경로를 이렇게 적어 주셔야지 불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초심자분들이 약간 낯설어하는 부분이 이제 파일의 경로가 좀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파일의 경로라는 것은 그 특정 컴퓨터 안에 저장되는 특정 폴더나 또는 이제 파일들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떤 특정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라고 표시해주는 일종의 주소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작성을 여기다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불러오려고 하는 파일은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라는 걸 적어줘야 되는데 적는 방식이 일종의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좀 컴퓨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윈도우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윈도우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 아래에 랩 03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예를 들자면 존재하고 그리고 랩 03 폴더에 dataset.csv라는 파일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경로는 어떻게 적냐면 윈도우 같은 경우는 먼저 드라이브명을 적습니다. 드라이브명은 C, D, E, F 이런 식으로 알파벳 한자로 쭉 대부분 표현이 되긴 합니다. 이건 예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C 드라이브 밑에 그리고 콜론 쓰고 슬래시를 써야 된다. 이 C 드라이브 바로 아래 랩 03이라는 폴더가 있다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폴더가 있고 만약에 이 폴더에 바로 데이터셋이 있다. dataset.csv가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윈도우 컴퓨터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많아요. 많은 분들이 초심자들 특히 바탕화면에 뭐 예를 들면 랩 03이라는 이건 예입니다. 폴더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폴더에 랩 03 폴더에 데이터셋이 있다. 이게 있다고 가정하면 이거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컴퓨터, 모든 윈도우 컴퓨터가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지정합니다. C하고 대문자 유저스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이름 요거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C 그리고 밑에 유저스 겁니다.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데스크탑 그리고 랩 03 그리고 데이터셋 CSV 이런 식으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로는 알파벳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일 이름도 알파벳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용자 이름이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이 사용자 이름은 대체로 컴퓨터를 초기에 사용할 때 이미 설정됩니다. 그리고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 이름을 한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는 어떨지만 높은 확률로 사용자 이름이 여러분 컴퓨터 같은 경우도 한글로 됐을 겁니다. 보통 자기 이름을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홍길동 이렇게 초기에 설정이 됐다면 로그인 할 때 보면 홍길동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로그인이 안 돼도 자동 로그인이 될 때도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먼저 뜨면서 이렇게 부팅이 될 겁니다. 그게 사용자 이름이고 이거는 대부분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용자는 홍길동이라고 하면 바탕화면의 경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문자로 데스크탑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아무리 이 데스크탑 밑에다가 여러 가지 폴더를 만들고 폴더가 알파벳으로 만들어졌다 치더라도 전체 경로에 이 한글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가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운로드 폴더에서 바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돼요. 보통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운로드 폴더는. 다운로드 폴더의 경로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문서 폴더 있죠. 얘도 거의 똑같습니다. 유저스 그리고 사용자 이름
요거를 먼저 다 공유합니다. 그리고 문서 폴더는 이제 다큐먼트 이런 식으로 경로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이름이 초기에 이렇게 한글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작업 공간을 바탕화면 그리고 다운로드 문서는 피하세요. 예, 요거만 좀 지켜주시면 좋고 바로 다른 별도의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예, 그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C 드라이브가 있다. 그럼 바로 밑에 랩 이런 식으로 짓고 첫 번째 주 실습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저는 지금 그 맥북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저만의 그 경로를 적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데이터셋 그 바로 밑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고 CSV 요건 빠지면 안 되죠. 반드시 확장자도 이제 포함시켜야 돼요. 요러면 이제 불러올 준비가 된 거예요. read.csv 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 경로만 이렇게 딱 쓰면 안 되고 양쪽으로 따옴표로 막아줘야 됩니다. 예, 마치 문자를 만드는 것처럼요. 예,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불러오는데 이렇게 하면 아시다시피 불러와서 출력만 하게 됩니다. 저장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A라는 이름의 객체에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작성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오타가 있는 듯 합니다. 유저간 유저스에 저는 이제 경로가 이제 잘못 적혔네요.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이렇게 읽지를 못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별다른 에러 메시지 없이 잘 불러왔습니다. 여기 콘솔 창에는 이제 그거를 실행했고, 그 다음에 환경 창에 보면 A라는 객체가 지금 생성됐고, 여기 보면 23만 3,365하고 OBS, 이건 observation,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record, 행의 개수가 이 정도라는 거고, 그 다음에 8하고 variables, 8개의 변수가 있다. 8개의 열이 존재한다. 8개의 속성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성공적으로 불러와진 것 같습니다. 이게 불러와졌다면 이제 데이터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차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클래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A라는 객체가 어떤 유형의 자료인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보통은 행과 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죠. 근데 확인차 한번 해볼게요. 예. 보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요건 행과 열로 구성된 자료고 그대로 불러와진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CSV 같은 파일을 불러오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자동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크기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아까 우리는 눈으로 육안으로도 해봤지만 그거 없이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어떤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nrow라는 게 있습니다. nrow라는 함수는 number of rows, 그러니까 행의 개수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적고 nrow라고 하면 확인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23만 3,365개의 행이 존재한 자. 예, 여기에 있는 observational 개수하고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행을 확인했을까 열의 개수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n col, 예, number of columns A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8, 아까 우리 육안으로 확인한 거 8개임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행의 개수는 23만 3,365개죠. 이 데이터 안에는 총 23만 3,365개의 아파트 거래 기록이 있다라는 뜻과도 같죠. 그러면 행과 열을, 이건 어디까지나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겁니다. 행과 열을 따로 하지 않고 동시에 출력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DIM, 요거는 디멘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A 하고 요걸 하면 행과 열의 개수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 보면 처음 나오는 게 행의 개수고 다음에 나오는 게 열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나란히 이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이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length라고 있죠. length는 보통 벡터 자료에다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 프레임에다 length를 적용하면 보통
그 열의 개수가 출력이 된다. 이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이 점은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데이터 프레임에서 length라는 함수보다는 행의 개수, 열의 개수 또는 dimension 이걸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안전합니다. 더 파악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크기를 파악했으니까 어떤 정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특히 이제 열 있죠. 아까 필드라고 하죠. 각 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알아봐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습관화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변수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수명. 아까 우리가 뭐 사이즈니 뭐 애드레스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또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names라고 있습니다. 일명 헤더라고 하죠. 필드 이름들을 따로 뽑아내는 거죠. 예. names하고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넣고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된다. 시군구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있죠. 그 다음에 size, year, month, sales 10K, 뭐 floor, completed, street address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이 names A의 출력물 결과의 그 값들의 개수는 역시 8개와 똑같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에다가 length라고 하면 8이 되겠죠. 이 자체가 뭐죠? 문자 벡터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문자 벡터 안에는 이런 8개의 문자 값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이제 특정 열만 선택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그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인덱싱 하는 방법이라고 있죠. 예, 인덱스 쓰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A하고 인덱스를 쓰는 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2차원을 구분하는 거는 이제 행과 열이죠. 그 구분하는 거는 이제 콤마로 이제 얘기한다고 했죠. 이 콤마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행, 행 인덱스, 그리고 오른쪽은 열 인덱스 해서 특정 위치의 값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시군구가 있었잖아요. 시군구가 뭐였죠? 첫 번째 열이었죠? 예,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 비어 있으면 첫 번째 열에 해당되는 모든 값들을 출력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거 똑같죠?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문자열이 하나씩 값으로 들어간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제 주소 데이터들과 이게 나열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콘솔창 화면에서 출력되는 건 제한이 있습니다. 그 1000개까지만 이제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생략돼 있다. 출력되는 건 생략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요 환경창에 이 A라는 거를 클릭하면 우리도 역시 표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편한 기능이죠. 똑같은 방법인데 이렇게 인덱스 말고 헤더 이름을 그러니까 변수명을 써서 출력하는 방법도 있죠. 어떻게 하죠? 먼저 그 데이터 프레임 객체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 바로 달러 표시를 쓴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동 완성이 돼요. 이렇게 하면 시군구 사이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시군구 이렇게 해서 요거를 실행시키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변수명을 이용한 열을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고 보기가 편한 방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탐색해 볼 시간입니다. 데이터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뭐니 뭐니 해도 데이터를 요약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R에서는 summary라는 함수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이 summary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summary 함수는 말 그대로 이렇게 summary라고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함수 안에는 내가 원하는 객체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까 A라는 데이터 프레임 객체가 있죠. 그 A라는 데이터 프레임 객체 안에는 8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8가지 정보를 한 번에 다 출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summary A라고 해서 아까 8가지 정보 있죠. 시군구, 뭐 사이즈, year, month, 그리고 sales 10K, 층수, 준공연도, 그리고
도로명 주소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이 자료가 어떻게 생겼던 다 이렇게 출력돼서 나옵니다. 요약이 돼요. 예, 요약이라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기본적 기초 통계라든지 아니면 기본적 정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거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정보가 제공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시군구는 여러분들 보셨을 때 캐릭터였잖아요. 문자 값들만 받는 그런 필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뭐 기초 통계 값이 나오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문자 값 같은 경우는 이 length라는 정보만 나옵니다. 그 문자 값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아까 행의 개수와 똑같겠죠. 그리고 실제 클래스도 보여주고 뭐 그렇습니다. 캐릭터. 예. 문자 특성을 갖고 있는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 시군구에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거는 실제로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실수로 정보가 저장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것 또한 23만 3천여 개의 숫자 값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그 값들을 하나의 값으로 요약을 한 거였죠. 요약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뭐 최소값, 최대값, 뭐 평균, 중위값, 뭐 1분위, 1사분위 값, 3분위 값, 뭐 이런 식으로도 다 요약이 됩니다. 어쨌든 요약의 핵심은 여러 개의 정보를 하나의 정보로 대표하게끔 만드는 게 요약행위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전역 면적 값들도 몇 개가 있었죠. 23만 3천여 개의 값이 있었죠. 그거를 하나의 값으로 대표시키는 것이죠. 하나의 값으로 요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최소값을 볼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예, 평균을 볼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중간값을 보는 걸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예, 요건 통계적 내용이라서 더 많은 얘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기초 통계가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고요. 그래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면적은 23,300 몇 개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보이는 값은 10.2 제곱미터다. 그리고 평균 값은 74.93 제곱미터. 그리고 중간 값은 76 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가장 큰 최대 값은 어떤 그 매매 물건 같은 경우 가장 그 사이즈가 큰 거는 317.4 제곱미터. 약 100평에 가까운 이제 그런 크기를 보여주는 게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연도는 뭐 어차피 이것도 기술적으로는 숫자로 적혀 있는 거긴 한데 이것을 여기서 그 기초 통계를 쓴다는 건 큰 무리는 큰 뭐 어떤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쓸 수는 있어도 예. 거래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실제 거래 가격에 대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값이 이제 6천만 원, 최대값이 이제 만, 아, 죄송합니다. 저도, 예, 6천만 원 맞네요. 계속 헷갈리네요. 예.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50억짜리 매매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4년 기간 중에서. 예. 그게 가장 큰 거였고, 평균 값은 뭐 10억 정도? 예. 1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중위값은 8억 2천 정도 되고, 예. 8억 2천만 원 정도. 뭐,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감각을 이제 알 수 있겠죠. 감각을 키울 수가 있죠. 이렇게 돼서. 예. 실제로 뭐, 진짜 값이 이상하게 적혀서 들어갔거나, 뭐, 그럴 경우에도 이런 기초 통계를 보면 이제 바로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지하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이제 지하층 있는 데를 이제 실제로 찾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최대값은 68층에 있었던 이제 매매 물건도 거래된 적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평균은 이제 대체로 이제 9충 정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준공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값이 1961 이겁니다. 1961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에 뭐 그 거래 물건도 거래가 됐었다. 최근 이제 5년 동안. 최대값은 이제 2024, 예, 이거는 이제 그 값이 가장 최신인 건 2024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2024가 이렇게 나오겠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거래 연월이 아니고 준공연도죠. 예. 그해 2024년도에 준공된 것들이 바로 또 거래가 된 그 정보가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1960년대부터 2024년대까지 고르게 퍼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STADDR은 이제 도로명 주소, 이것도 문자 값들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어떤 뭐 평균 최대값 이런 거를 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냥 개수가 몇 개다, length. 예. 그러니까 문자 값이 23만 3천여 개가 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출력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최소값 1사분위수, 중앙값, 평균 3사분위수, 최다값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우리 다음 챕터에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서머리 함수를 쓰면 일단 요약된 각그 데이터 셋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각각의 필드의 정보들을 한 번에 요약해 줍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실제로 숫자로 입력된 필드 같은 경우는 기초 통계량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예. 그리고 문자 값으로 이루어진 필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는 할 수는 없고, 예, 기술적으로도 안 되고요. 의미도 없고, 설령 그걸 한다고 해도, 대신 이제 값의 개수가 몇 개인지 정도까지는 보여준다. 이제 이 서머리 함수를 쓸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숫자로만 보던 데이터가 이제 어떤 모습인지 직접 눈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각의 변수의 그 값들이 있죠. 그 값들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한번 시각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데이터의 분포는 여기 이미 나와 있는 이 사분위 값들로도 미루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로 보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그려보는 것이 조금 더 감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히스토그램이죠. 자, 이 히스토그램은 한 변수, 이거는 변수 하나에 대해서 해당하는 겁니다. 한 변수에는 여러 개의 값들이 있죠. 그 여러 개의 값들이 특정 구간에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는지를 이제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이제 도구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그 형태를, 그러니까 분포를 정확히 말하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습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아파트 규모 있죠. 거래된 아파트 매매 물건들의 전용 면적, 어느 부분에 분포가 많이 되었는지, 어디에 적게 분포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히스토그램은 히스토그램이라는 약자, 히스트라고만 쓰면 됩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는 사실상 숫자 벡터, 이게 값들의 나열이 이제 숫자 벡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파트 값
것만 이제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A라는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요 사이즈, 얘만 하면 얘는 어찌 보면 숫자 값만 쫙쫙쫙쫙 나올 거 아니에요. 나열돼서 묶여있는 형태. 다른 얘기로 하면 숫자 벡터. 그러니까 히스토그램하고 숫자의 나열만 이렇게 하면 히스토그램이 그려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히스트하고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써버리면 오류가 납니다. 예.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변수 있죠. 필드만 따로 뽑아내면 그 따로 뽑아낸 것만 보면 그거는 그냥 벡터가 돼버리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이즈. 이렇게 하나가 그냥 벡터인 거예요. 히스토그램은 기본적으로 값의 나열만 받습니다. 근데 그 값의 나열 중에서도 숫자 값만 받습니다. 문자 값들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건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이제 실행시켜 볼게요. 근데 참고로 지금 요거는 제가 해상도를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표현이 됩니다. 여기 플랫 창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자, 기본적으로는 플랫이라는 이 섹션에 그대로 표현이 되고요. 요게 이제 가장 최소의 그런 디폴트 상태로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여기 옵션을 여러 가지 주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르게 색상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선의 굵기나 이런 것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축의 범위나 이런 것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 설정으로만 일단 볼게요. 그러면 여기 그리고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이런 창이 따로 팝업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잘 보면 분포가 아까 23만여 개의 매매 물건들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23만여 개 매매 물건에 각각의 전용 면적 값이 있겠죠. 예, 그 개수들이 이렇게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합하면 23만이 되는 거예요. Y축은 뭐죠? 빈도수. 그러니까 23만여 개가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예,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의 개수는 면적이 요 면적 구간 안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특정 부분에만 몰려 있어요. 예. 50제곱미터하고 그리고 100제곱미터가 마저 안 되는 국민 평형대수하고 그리고 조금 더 중상위 평형대수에 이제 지금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300제곱미터 여기까지 막 보이는데 이런 아파트는 많이 있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 표현은 돼 있지만 되게 낮은 높이의 그런 그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워낙 스케일이 워낙 작으니까 이렇게 거의 안 보이듯이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자료가 지금 여기까지 뻗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어찌 보면 저기 일종의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이상치가 존재합니다. 큰 방향으로. 예.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 보통 요런 이게 처짐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예. 이 꼬리가 저기 길게 들어떨어져 있는 부분, 그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치우쳐져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용어로는, 통계학적 용어로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형태의 분포를 보인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최대값에서 대부분 이상치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분포가 이렇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어디에 좀 많이 몰려 있고, 예.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창을 닫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사이즈에서 알아본 거고요. 그러면 다른 변수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매매 가격도 좀 궁금하네요. 예, 그게 뭐였죠? sales 10K. 예, 이렇게 돼 있죠. 요 부분만 따로 실행시키면, 아, 잘못했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 히츠가 돼버렸네. 히스트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와, 이거는 아까 그 면적보다 더욱더 치우침의 정도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오른쪽 치우치면.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관측값들, 그러니까 그 일부 매매 물건이 다른 매매 물건들의 비교도 할 수 없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안에서 좀 봐야 되는 게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 그거를 조차도 방해할 정도로 저기 끝에 하나 있어요. 하나가 뭐 하나는 아닐 거예요. 근데 뭐 100개는 안 될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아는 방법은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아주 소수의 물건만이 이상치 말도 못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값으로 지금 분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회 현상에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예. 보통 오른쪽 치우침을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보통 경제적인 것들, 소득 아니면 이제 이런 부동산 가격 같은 것들은 부의 치우침이 확실히 쏠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에.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분포 모양을 보입니다. 음. 개수로 따지면 그 전체 개수 중에서 90%는 다 이 안에 들어올 거예요. 예. 어, 적어도 예, 50억 안에는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제 말도 못하게 거의 250만, 250억 뭐 이런 정도의 가격이 형성된 것들인데 소수라다 보니 이런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모양의 분포를 보인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아주 비싼 물건들은 소수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사실상 이 서머리 값에서 봤을 때, 자, 잘 보시면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 서머리 A라고 봤을 때, 어, 어디 있죠? 예, 세일즈 10K 있죠? 여기 보면 중앙값하고 평균값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예, 평균은 10억인데 중간값은 8억 2천이에요. 예. 이게 이런 데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시각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준공연도도 한번 볼게요. 준공연도. 예. 준공연도의 분포. 예. 이게 complete이었죠. 예. 자, 요거만 따로 실행시켜 보면, 네. 이거는 오히려 좀 치우침이 왼쪽으로 있네요. 뭐 근데 치우침의 정도는 아까 말했던 전용 면적이라든지 뭐라고 하죠? 저기 거래 가격에 비하면 치우침 정도도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굳이 구태여 치우침을 보려고 한다고 하면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치, 아웃라이어가 작은 쪽에 좀 두드러지게 몇 개가 예, 도드라지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예. 대부분의 비율로 봤을 때는 보통 1980년대에서 2020년대 요 사이에 이제 거의 이제 정규 분포 같이 이제 분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오래된, 예, 유달리 오래된 아파트 물건들이 좀 있었다. 예, 거래된 것들 중에서 오래된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데이터 분포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 2000년대 전후로, 예, 전후로 이렇게 좀 몰려 있는 거.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균일하게 좀 분포돼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2020년도야 뭐 물론 쌓여 있는 게 지금 별로 없으니까 적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너무 오래돼도 좀 그 매매 건수가 좀 적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미 멸실이 되어 있거나 재건축 재개발로 뭐 멸실이 돼서 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85년 이후 이전의 물건들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8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좀 약간 대칭형의 분포를 보인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몇 가지 옵션을 추가해서 이 그래프를 조금 더 디자인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히스토그램 변수 중에서 그냥 준공연도 가지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색상을 바꾸는 걸 해볼게요. 여기 지금 현재 회색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어,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히스토그램을 그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히스토그램의 대상이 되는 변수를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준공연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다고 했죠.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히스토그램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옵션을 추가하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컴마를 쓰고, 이제 컴마를 여기 있죠. 좀 확대를 시켜 드릴게요. 컴마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옵션을 넣는데 색상만 일단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룬색으로 일단 약간 바꿔보겠다. 그러면 이 옵션 중에 하나가 COL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컬러의 약자고 색상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퀄 기호, 그러니까 는 표시를 써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나서 여기다 색상 정보를 써야 되는데, 색상 정보도 다운표 안에다가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블루라든지 아니면 레드라든지 뭐 보라색, 퍼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문으로 쓰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좀 더 정교하게 하려면 색상 코드로 써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좀 간편하게 우리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 해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마룬색을 한번 써볼게요. 마룬 하면 예, 이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요 부분만 따로 실행을 시키면 잠시만요. 약간 이 창 부분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해상도가 다르게 나오는데 잠깐만요. 또한 이제 또 오타가 있었네요. 예. 히스트. 예. 자, 지금 색상이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주색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또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고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 같은 것도 추가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지금 이거는 그냥 디폴트로 출력되는 상태인 거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춰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똑같이 하고 컬러도 이제 마룬색으로 했다고 치고요. 이렇게 추가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확장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컴마하고 또 다른 옵션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근데 그 히스토그램, 그 차트의 제목을 바꾸는 옵션은 메인이라는 옵션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줄 바꾸기도 해도 돼요. 이 상태에서 줄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반드시 따옴표 안에다가 일단은 중공 연도니까 한글로 쓰는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영어로 쓰는 거로 일단은 익숙해지게 해드릴게요. 일단 complete year라고 할게요. 큰 제목은.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다시 조금 줄여서 해볼게요. 해상도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complete year라고 이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X축, Y축 있잖아요. 요거를 좀 한번 바꿔볼게요. 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다가, X축의 이름을 이제 설정하려면 어떤 옵션을 쓰냐면, X랩이라는 걸 씁니다. X축의 레이블, 예, 라벨. 예. 그래서 얘는 중공 연도잖아요. 그냥 근데 2여라고만 쓸게요. 그리고 Y축 있죠. Y축은 뭐였죠? 예, 개수였잖아요. 예, 그래서 Y랩 이렇게 하고 얘는 그냥 유니트라고 할게요. 예, 세대수.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 축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축이 유니트 그리고 이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죠. 이 일종의 사만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거보다 더 높게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X축은 이제 2어라는 게 표현이 돼 있고, 예,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죠. 그리고 다음으로 경계선 있죠. 예, 이 막대 그래프끼리의 경계선들을 요거를 하얀색으로 바꿔볼게요. 예. 그 하얀색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데 그 옵션은 뭐냐면 border라는 옵션을 쓰면 됩니다. 이게 경계선 색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그냥 화이트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다시 화면을 축소할게요. 해상도 때문에. 그리고 요거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예, 여기 각각 막대 그래프 사이의 경계선, 예, 윤곽이 흰색으로 바뀐 걸 볼 수 있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예시로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컬러 아니면 원하는 그 색상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제목을 바꿀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글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한글 글꼴에 대한 어떤 설치나 이게 먼저 좀 선행이 돼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좀 디자인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당분간 이렇게 영문으로 일단은 제목을 이제 짓는 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주 일부입니다. 예, 여기서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까 히스토그램도 이제 대표적인 얘기긴 한데, 그래프를 그리면 기본적인 디폴트로 그려지는 것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옵션들이 추가가 되면서 디자인 요소들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하면서 여러분 입맛에 맞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무궁무진한 옵션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R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각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옵션들이 무엇이 있다. 예를 들어서 hist라는 펑션 안에 보면 옵션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색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보다 말고도요. 그리고 가능하면 뭐 생성형 AI를 통해서 hist라는 함수의 옵션들, 디자인 요소를 좀 더 알려달라고 하면 대부분 많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찾아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옵션을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해주시면 확장하는 데 도움은 많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히스토그램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 분포를 시각화하는 거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옵션을 추가해서 그래프를 좀 더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 또한 이제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함수들이 R 프로그램의 기본 그래픽 기능입니다. 예. 사실 이 기본 함수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의미 있는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요거보다 좀 더 훨씬 세련되고 디자인적으로 더 뛰어난 기능을 제공하는 그래프들 그런 별도의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ggplot2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패키지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ggplot2에서 제공하는 이제 여러 가지 강력한 그래픽 함수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뭐 앞으로도 다룰 예정이니까 이제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